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할 때 좀 더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이 강의실, LA 강의실까지 날아가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조금 더 일찍 도착했어야 되는데, 날아가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시작하면서 조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금 우리 이성희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연세대학에서 종교 철학이라는 분야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정년퇴임하고도 계속 그 분야에 종사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종교 철학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죠? 종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어렵잖아요. 말하자면 진짜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인문학적인 성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종교 인문학이고요. 종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인간은 뭐 유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체에 걸쳐서 뭐 단계별, 연령별로 또 다른 삶의 이 과정들을 겪지만 경험하지만 또 그에 따른 나름대로 정서의 변화도 있겠고 신체 변화도 있겠고 온갖 이 변화의 다양한 과정들을 거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겪어가는 것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겪는 것 다르고 나이 들어서 또 늙어서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이 주제가 지금 노인 뭐 세미나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제목은 이제 나이 들면 미학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 피할 길이 없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도 있을 터인데 말하자면 나이 들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목은 거창하죠. 나이 들면 미학. 또 영어 번역을 Aesthetics of Aging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거창한 이제 번역을 해주셨는데 좀 더 쉽게 풀면 나이 들면의 아름다움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의 아름다움이다. 나이가 드는 것이 아름다웠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나이 들면 아름다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드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가요? 굳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 삶을 경험하시는 그 경험의 내용에 따라서 이 말의 표현에 대하여 새기는 방식이 각양각색일 겁니다. 그래, 아름답지?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공감하실 수도 있고,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할 터인데, 그러나 어쨌든, 상식적으로 또는 통속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드는 것은 젊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 이 세상 사의 많은 이야기들에 비추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덜 얘기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는 정말 그 아름다움 새삼스럽게 들춰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감도 되지만 갸우뚱하게도 되죠. 나이 드는 게 과연 아름다운 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거? 나한테 나이 드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추 생각하면 좀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나이 들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설이 억지가 아니라 단순 모순은 당연히 아니고요. 억지가 아니라 정말 참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새겨줄 수 있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나이 들m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나이 들m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일궈낼 수 있는, 들추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뭐라도 한 개라도 좀 잡아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강의의 제목은 또 한 번 더 바뀔 거예요. 우리 제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은 나이 들m의 아름다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 아름다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소제목은 무엇일까? 그걸 향해서 좀 들어가 볼게요. 첫 장면에 제가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문호 시인 이름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규절이 들어갈 것인가? 아까 슬쩍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안 나왔어도 여러분들 다 푸시킨 그러면 뭐 알죠?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시인가요? 잘 아시는 규절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 말라. 다 잘 아시는 규절이죠. 중고등학교 시절서부터 아마 많이 들으시고, 외우기도 하시고, 또 뜻을 되새기면서 어렵네, 쉽네 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식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식귀에 대해서 뭐 감상을 차분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걸 한번 뜯어보는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놓여 말라. 여러분 이 귀절 공감하시나요? 공감할 것은 윗귀절도 있고 아랫귀절도 있고 그런데 먼저 윗귀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윗귀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과연 삶이 우리를 속이는가? 라고 되묻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삶이 아니라 알미일 수 있습니다. 자, 뭐 한글로 보니까 글자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제일 위에 자음 하나만 다르고 아도 똑같고 리을명도 똑같고 정말 참 절묘합니다. 삶과 알. 근데 삶이 속이는가 알미 속이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더 갸우뚱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 그래 생각해 보니까 사는 거야.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뭐 하는데 그 삶이 나를 속여? 삶이 속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좀 더 한꺼풀 껍질 벗겨보면 사실은 그 삶에 대한 우리의 삶, 삶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삶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삶이 그냥 사라져 가고 있는 건데, 그 삶을 우리가 이렇다, 아니야, 저렇다,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삶을 이러네, 저러네, 그냥 뭐, 예찬하기도 하고 또 뭐, 저주하기도 하고, 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삶에 대한 우리의 알미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식기와 함께 우리의 초점을 삶에서 예, 뭔가 작동하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것으로 한 번 더 끌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 그래서 규절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알미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말 듣기 대신에 알미라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알미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러고 보니까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죠. 우리 알미 언제나 제대로 된 정확한 그런 알미 아니잖아요. 많은 알미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필요하죠. 당연해요. 그런데 때때로는 어떤 알미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니야. 잘못 알고 있었네. 모르던 걸 새롭게 알게 됐을 때도 그렇고. 잘못 알게 된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봤더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종을 했다고 치면 개종하기 전에 어떤 종교, A라는 종교에서 B라는 종교로 우리 다 뭐 기독교 신자들이실 테지만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아니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개종을 했다 했을 때 이 종교에 열심히 신앙하고 있었을 때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종교로 개종이 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종교는 틀린 종교잖아. 그게 뭐가 속인 거야? 그냥 그 종교로부터 비롯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거야.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배우고 깨달고 실천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구체적인 가락들, 그 가락들은 전부 알미야, 사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된 내용, 알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애써보고 노력하고 뭐 하는 거죠. 이게 계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알미 얼마나 우리를 속일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조그만 것도 사실은 에서도 그 개정 같은 큰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것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알미 그대로서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푸시킨의 쉽게해서 시작했지만 우리 얘기는 이거에 우리 현실이에요. 정직한 현실입니다. 알미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도 살았다가 저렇게도 살았다가 속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믿고 뛰어 쫓아다니다가 아닌가 봐 하고 또 돌아서고 또 그러다가 또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살아가. 그게 삶이야, 그게 삶.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옳은 얘기인 건 줄 알고서 살아가다가 아닌가 봐 하게 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건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고도 살아왔어. A종교에서 B종교로. 그 A종교는 그건 진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러고 왔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살아왔는데도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처음 보는 귀절일 수도 있어요.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른다. 뭐 무슨 말장난인가 싶을지 모르지만 이 대목에 조금 머물러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로 시작했는데 우리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많은 경우에 모르고도 사는 거야. 그죠? 모르고 살았어. 알고 살았는데 그 알미 잘못된 알미라면 그건 모르는 거죠. 내가 새로운 알을 만나고 이 새로운 알미 이전 알과 완전히 정면 충돌한 거라면 반대되는 거라면 그럼 앞에 거는 잘못된 알미잖아. 모름이잖아. 그래, 모르고 살아왔어. 그럼 이제 그걸 깨닫고 살아. 살면 또 다 알게 되는가? 조금 더 알죠? 조금 알아. 그러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이후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는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니야. 살고도 몰라. 자, 살고도 모른다는 말이 모르고도 살고는 이제 여러분 공감이 되실 텐데 살고도 모른다는 말이 살았는데 왜 몰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살고도 모른다. 이 말이 공감이 안 되신다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친구 간의 관계 또는 뭐 부부 간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 하시는 부부들의 경우에 뭐 10년, 20년, 30년, 50년, 뭐 80년, 100년 생활을 하신단 말이야. 하실 때 살아왔잖아. 살아왔으면 그 나의 상대방, 배우자를 다 잘 알고 있나요? 같이 살아왔는데도 모르는 게 많아. 그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무리 배우자인들, 상대방인들 알겠냐고. 살고도 모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비근한 예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적지 않은 삶이 우리 삶을 돕고 있지만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아울러 엄청난 모름들이 같이 깔려 있어서 함께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모르고도 살 뿐 아니라 살고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은 오늘 제목은 이렇게 다 알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갑니다. 자, 원래 우리 제목은 나이 들면 미학이었죠. 나이 들면 미학. 나이 들면 미학인가 그랬는데 그 보이나요?
그중에서 나이 들음의 아름다움의 구체적인 추적 방안, 실천 방안으로 지금 이 말씀드린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알아왔는데, 알면서 알미 점점 더 커지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모름이 적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알고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깨달음이죠. 젊었을 때는 그냥 그걸 알고 가지고 뭐 세상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패기만만으로 살아요.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게 내내 그렇게만 가는 게 또 아니잖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 경험을 하고 겪어왔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인생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되묻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다 알고 살아온 것인가?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꼭 쓰지 않았어도 아마 때때로는 이런 물음을 되물었을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살아왔는가? 아니네 하고 고개를 아마 가로저으면서 갸우뚱갸우뚱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라 거기 머물러서 그 순간에 머물러서 끌어낼 뭔가 중요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모름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모름이 가르쳐주는 지혜.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나이들모의 미학, 나이들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진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모름이 가르쳐주는 지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이들미 아름다움. 나이들미 아름다워? 나이가 드는데 뭐가 아름다워? 나이 들면 어떻게 아름답다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혹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름다워? 살아보니까 나이 든다는 건 살아본 거잖아. 살아보니까 어떻게 알고 사는 것 맞아, 많아. 맞아, 맞아. 그래. 중요하지, 필요하지. 근데 그거 못지않게 모르고 사는 게 많았네? 살고도 모르는 것도 더 많네? 아, 근데 그 모름이 어떻게 없애버려야 될 것, 줄여야 될 것, 만이 아니라 거꾸로 그것이 우리에게 거꾸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혜를 일깨워 주기도 한다. 오늘 그걸 한번 읽어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이걸 경험하고 살아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 눈여겨보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지혜를, 아름다움을 구해낼 가능성을 덮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모름이 가르쳐 주는 지혜를 읽어냄으로써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그 모름의 크기, 알이 커지면서 더 커지는 모름의 크기.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꾸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지혜, 그리고 새로운 경지. 그걸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궈낼 수 있다면 정말 나이 들음의 아름다움. 정말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보고 실천해낼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시대는요, 전통적으로 행복이 붕괴라고 말합니다. 견고했던, 견고했던 전통과 근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서양 정신문화를 기준으로 일단 말을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 또 지금 여러분들 뭐 미국의 뭐 지금 저 LA, 뉴욕 뭐 여러 다른 도시들 또 한국 또 다른 나라들에 이렇게 흩어져 계신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시대적으로는 사실은 뭐 고대 이전의 시대도 있지만 거기까지 너무 거슬러 가긴 거창하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얘기하면 근대까지를 고대 중세를 전통이라고 하고, 근대까지를 어떤 그 견고했던 그런 전통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시대인 현대는 그래서 탈근대라고 하잖아요. 탈근대, 후기근대, 포스트 마던, 그게 무너진 겁니다. 서구화가 전개된 서양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영향을 받은 한반도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나라도 사실은 뭐 대륙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에, 이슬람 문명권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아프리카 문명권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현대화로 또 일종의 서구화 방식의 현대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전통과 근대라고 하는 것과는 천연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가 어떤 그 좀 대별이 되는데
견고했던 전통이 무너지는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통에는 관습,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우리 익숙하게 다 잘 압니다. 이런 건 뭐 상식적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인 자유 이성, 요거는 근대 정신입니다. 전통은 전통의 관습과 질서. 근대는 전통에 대해서 뭔가 대립하면서 개인을 중시 여겼고 자유, 이성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인 현대가 와서 어떻게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고 넘어서기 시작해요. 전통이 뭐 공격받고 깨진 것은 오래된 일이고 개인이다, 자유다, 이성이다. 아직도 이 얘기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근대 말, 현대 초예요. 포스트마더는 저것에 대한 절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로부터 현대로 넘어오는 우리 시대인 현대로 넘어오는 19세기 중엽, 서구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19세기 중엽의 세계를 지배했던 중요한 무드가 바로 소외, 허무, 불안, 절망이었습니다. 헤겔과 막스가 얘기한 소외, 니체가 얘기한 허무,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불안, 하이데커가 얘기한 절망 같은 이런 일련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그런 것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근대가 말하는 개인 자유 이성 찬란한데 현대는 소외, 허무, 불안, 절망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서양에서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뭐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탈락된 했던 그 개인 자유 이성이 허물어지는 거야. 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열심히 발전시키면 인류가 행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지금도 그 사고방식은 뭐 계속 가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땠냐면 대전을 겪었죠. 과학의 설계 잘 해가지고서 인류를 더 행복하게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 서 가공할 무기를 발전시켜가지고 대전을 일으켰어요. 과학의 발달이 전쟁의 발달과 함께 물로 이어지면서 대파괴가 벌어졌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20세기에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이성을 믿고 더 찬란한 미래의 행복을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겪었어요. 아하, 이게 그렇구나. 그 대전의 그 폐허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빨갛게 써진 글자, 소의 허무불안 절망을 절절하게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과학 덕분에 더 편리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공감하시죠?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편리가 곧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는 옛날보다 더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덜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 행복의 문제가 사실 간단하지 않은 거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근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성, 자유, 자율, 의식, 의지, 인간이죠, 인간.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근대화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과학혁명을 위한 발전이고, 산업화이고, 경제 발전이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이고, 계속 이러죠. 근데 이때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멋있잖아. 멋있어. 그래서 잘난 주체입니다. 잘났어요. 잘난 주체. 그런데 우리 시대 현대는 아까 소외, 허무, 불안, 절망 그랬죠? 소외, 허무, 불안, 절망에다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고, 의지가 아니라 비의지야. 여러분, 이성 자유, 자율 대
소외 허무 불안 절망 이게 근대와 현대 사이의 대비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근대는 의식과 의지를 중요시 여겨던 시대입니다. 인간의 의식,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야. 의지, 내가 뭐 해야지. 근데 현대는 뭐야? 무의식. 무의식 그럼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학자 지금부터 프로이트 같은 양반을 생각하시죠. 이분이 무의식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대 학자들은 무의식 얘기를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다 누구나 뭐 이구동성 다 합니다.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에요. 뭡니까 이거? 의식의 밑바닥에 의식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엄청나게 숨어 있는 그 바닥에 깔려져 있는 알지 못하는 바닥 깊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겠는 그 잠재의식, 무의식이 그것이 오히려 겉으로 살짝 드러나서 의식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고 있다. 엄청난 무의식이야. 그래서 뭐 꿈의 해몽도 하고 뭐 온갖 무의식 분석하고 뭐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의식. 의식이 단순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식의 밑바닥에서 이 의식을 뒤흔들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엄청난 그 무엇 뭐라고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무의식이라고 말할 뿐이지 엄청난 그 힘입니다. 힘.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힘이에요. 근데는 어찌 해볼 수 있는 의식이고 해보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주체야. 근데 현대는 뭐야? 그거 밑바닥에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발견했어. 그 다음 의지에 대해서도 비의지. 내가 의지로 뭘 해보려고 해. 아예 잘난 주체니까 이거 하면 만들어지고 저거 하면 더 쌓아 올릴 수 있겠고. 저 한다.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비의지. 비의지 얘기하는 뭐 학자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폴 으리과르 같은 사람들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많은 같은 뭐 기라성 같은 이 사상가들이 비의지. 의지만이 다가 아니야. 의지만이 다가 아니야. 의지조차도 그런 식으로 되게 또 의지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 내 의지는 분명히 이 선을 향해 있는데 삶의 현실은 그 선 의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게 뭐지? 설명이 안 돼. 의지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부정어로 비란 말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없잖아. 있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보다 훨씬 더 커. 비의지.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의식이 커, 무의식이 커. 의지가 커, 비의지가 커. 이쯤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 못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보다 무의식이 비교가 안 되게 크고요. 의지보다 비의지가 비교가 안 되게 커요. 이걸 우리 현대인들은 발견했다니까. 발견했다는 게 그걸 드러냈다는 게 아니야. 의식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의지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됐다. 왜? 소외 허무 불안 절망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대인은 내던져진 실존이라고 말해요. 근대의 잘난 주체가 아니라 현대의 내 던져진 실존. 굉장히 대비적이죠. 잘난 주체 대 내 던져진 실존. 아이고. 이 주체란 말은요. 주체, 객체 그런 표현 쓰죠. 영어로 subject, object. 이거는 근대 용어입니다. 고대 중세는 이 subject, object라는 용어가 없어요. 주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고대 중세에 없던 말이에요. 근대에 생긴 말입니다. 근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작된 말이에요. subject. 그래서 영어의 subject라는 표현이 주체란 뜻을 갖게 된 건 근대고요. subject란 뜻에 오히려 또 주체의 정반대말이 있어요. be subjected to 하면 뭐야? 무엇에 종속된다는 거야. 주체가 따로 있어. 고대 중세는 그런 사고방식이야. 무엇에 의존돼 있다, 종속돼 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체화가 돼 있는 거야. 다른 주체에 의해서 내가 주체화가 돼. 그러다가 이제 근대 와서 인간이 스스로를 주체로 삼죠. 그런데 현대 와서 이게 깨져버리는 거야. 그 하이데크 같은 양반들이 얘기하잖아. 내 던져진 실존이다. 실존은 주체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잘난 게 아니야. 훨씬 더 종교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인간 이해가 현대 와서 이루어졌어요. 거꾸로.
이성, 자유, 자율, 의지, 의식 그러면은, 아, 이거 뭐 지가 잘난 거잖아.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가 그런 시대였어. 근데 현대는 오니까 인간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던져진 실존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종교의 자리를, 신앙, 믿음의 자리를 사실은 되새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어요. 근데 현대 신학이 안타깝게도 이런 현대 사상의 대전환을 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 신학이 있는데 교회가 아직도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근대 언어에 머무르고 그 고대 중세 언어에 머물러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세상과 왜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가? 세상에 오히려 거꾸로 또 진도가 나갔다니까요. 인간이 잘난 주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간다니까요. 근데 교회 버전이 그냥 잘난 주체 버전 또는 그 이전 버전 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을 같이 가던 버전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세속사회는 진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신학도 빠른 속도로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신학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그게 성경을 딱 제대로 읽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거든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교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말이죠.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말이죠. 왜? 그 맞지 않는 올드 버전 갖고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시대적인 업데이티드, 응? 업데이티드 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깨닫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얘기가 격가지로 갔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실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실존이라는 거. 이 에센티아라고는 라틴어는 본질을 뜻하는 거고요. 엑시스텐시아, 이게 실존입니다. 옛날에는 본질 안에, 노란 본질 안에 초록색의 실존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존이 움직였어도 본질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야. 개개인이 서로 다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거야. 딱 결정이 된 거지. 주어진 거지. 운명적인 거지. 그랬는데 현재로 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외전, 엑시스텐스. 외전이 본질이고요. 엑시스텐스, 이건 독일어인데요. 둘 다 독일어인데. 이제 본질은 깨져서 실선이 점선이 되고요.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껍질을 깨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정서입니다. 아빠하고 너무 다르죠? 자,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게 전통의 그림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이미 이런 게 있어. 깔끔하게 노란 선으로 있어. 노란색. 그런데 실존은 개개인이 서로 다른 거는 달라봤자 너무 동그랗게 이쁘게 그렸지만 엑시스텐ци아는 모양이 각양각색이야. 실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도 그 테두리는 딱 정해져 있어. 그랬는데 이제는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깨고 나갔다. 깨고 나가는 게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움직여. 튀어나가. 튀어나가더니 빙글빙글 돌다. 정신없어, 정신. 네. 이게 오늘날 인간상이에요. 앞에 그림하고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 이렇게 지금 변화했습니다. 이거는 뭐 인간이 더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현대인이 더 똑똑해졌다는 게 아니라 삶에 훨씬 더 많은 교통과 소통이 있다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단순하게 자기 동네에서 살았잖아. 지금 전 세계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요. 호스피드로 살잖아. 옛날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며칠 걸렸고, 소식 전하려 그러면 전화 한 통 해야 되고, 아니면 편지 쓰면 뭐 3, 4일 넘어서 가는데, 지금은 뭡니까? 카톡으로 다 버리자. 예? 미국과 한국도 그냥, 그대로 그냥 인처도 안 걸리고 카톡으로 다 해버리자. 그러니까 훨씬 더 오고 가는 프리퀀시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복잡해진 겁니다. 편리해졌지만 복잡해졌어. 핸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편리는 해줬는데, 그래서 과연 더 즐거워졌느냐, 행복해졌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그래서 이게 이 실존의 이 발광입니다. 발광. 이게 삶이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
중에 이제 몇 가닥을 추려서 우리가 알무라고 가지고 가는 거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다. 폴 리케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해석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세기에는 사람이 사는 터전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의 환상, 그걸 허물어뜨렸습니다. 뭐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적인 전환. 뭐죠?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지구는 딱 가만히 있어. 교황청이 있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빙글빙글 돈다, 천동. 하늘이 돈다, 천동설. 그랬는데 어떻게 된다고? 아, 지구가 돈대. 교황청이 돈대. 충격을 먹었어. 사람이 사는 터전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게 나르시시즘이지. 나르시시즘. 자기도취잖아. 자기중심주의. 여기 중요한 말이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16세기에. 천동설에서 지동설은요, 자기중심주의의 과학적 버전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19세기, 다윈이 등장해갖고 진화론을 얘기해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것도 인간중심주의잖아. 그런 생각이 또 끝이 났어. 이 진화론 얘기는 뭐, 여러분이 창조론하고 해서 뭐, 아직도 창조와 진화를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좀 따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창조와 진화는 부딪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실화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창조는 없던 것으로부터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화는 그 안에서 벌어진 작은 일이에요. 어떻게 창조와 진화가 맞붙어? 그래서 진화냐 창조냐, 창조나 진화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창조에 대한 모독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진화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진화만 있어, 태화도 있어. 온갖 것들이 변화무쌍한 과정이 창조, 지금도 계속되는 창조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게 큰 창조에 대해서 작은 진화, 창조와 진화는 충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진화 아니라 진화의 하나님의 방식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실 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전혀.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는 그런 인간의 그냥 아주 가냘픈 그런 이야기들이지, 그것이 뭐 내 창조 신앙을 뒤흔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19세기 다윈은 그런 진화를 갖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종집을 찍었다. 그러니 20세기 프로이트, 좀 아까 무식 얘기 나왔습니다. 사람은 우주의 주인도 아니고 생명체의 주인도 아닐 뿐 아니라 자기 심리의 주인도 아니다. 자, 자기 심리의 주인도 아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진짜 이거 보면 공감 안 할 수 없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생숭, 뭐 갈팡질팡 잡을 수가 없어. 자기 심리의 주인도 아니다. 그 16세기, 19세기, 20세기 뭐니까 근대, 현대에 거쳐서 일어난 전환들입니다. 전환, 충격, 혁명. 이러면서 아까 어떻게 돼? 잘난 주체가 내던져진 실존으로 대전환을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어려운 학문적인 이야기를 약간 우리 일상 이야기로 다시 끌고 와 봅시다.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른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르고도 살고 한번 봅시다. 자, 모르고도 살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태어난 것도 모르고, 여러분, 언제 태어났는지 부모님한테 서 얘기 들었으니까, 그럴 것인가 보다 하지. 그리고 이분이 내 아빠다, 엄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내가 본 게 아니잖아. 봤지만 모르잖아. 기억에도 없는 어릴 때가. 근데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 유태인 라비에게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선생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6개월이야, 생후 6개월이야. 이제 이 아이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생후 6개월입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랍비에게 물었어요. 지혜 말씀 좀 주소서. 그랬더니 그 랍비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이제 태어난 지 6개월인데 너무 늦었대.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분 말씀이죠. 태어나서 6개월이면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됐다는 거야. 3개월 사이에 다 형성이 된대. 근데 뭐, 그때 내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형성은 고사하고 뭐,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생후 3개월, 4개월, 5개월 사이에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에도 없는 어릴 때. 근데 이게 평생을 저하는데. 우리말에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는데, 3살 너무 길어. 너무 길게 잡았어. 6개월도 이미 늦었다고 할 판인데, 3살 가지고 얘기하니까 유태인하고 안 되잖아요. 6개월 버릇 평생 간다 이렇게 말하지. 3개월 버릇 평생 간다. 3개월 사이에 무슨 버릇이야 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기억에도 없는 어릴 때가 통째로 모르는 것인데 그게 평생을 좌우한대. 모르고도 사는 거죠. 자, 거기다 또 예를 들어 호흡 명상을 해. 명상 중에 호흡 명상이 많잖아요. 그죠? 그 이제 들숨과 날숨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가지고 명상을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명상하다가 열심히 집중하는데 호흡에 집중하는데 잡념과 번뇌를 다 사라지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슬쩍 딴 생각을 해. 아, 뭐, 내도 모르게 생각에 빠져버려. 근데 그래도 호흡은 계속 하죠. 그 호흡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들숨 날숨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호흡이 아니야. 내가 하는 호흡이 밤에 잠잘 때 여러분 내가 아직부터 숨 들이셔야지 내쉬어야지 들이셔야지 내쉬어야지 합니까? 그러면 잠 한 잠도 못 자는 거지. 숨이 알아서 쉬잖아요. 그럼 잠잘 때만 그래? 사람 평소에도 마찬가지야. 그러고 있는 거야. 몸의 생리도 마찬가지. 정상 작동하면 있는지도 몰라. 몸의 모든 신체 기관들이 안에 있는 내장이고 기관들이 정상 작동하면 그게 있는지도 몰라. 탈이 나면 그때 아 이게 참 그 소중한 거였구나 그러죠. 그 열심히 관리하고 또 치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르고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데 빙글빙글 돌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딱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거대한 순환 체계 속에서는 들어가고 나가고 뭐 그죠? 소변으로 나가고 땅구멍으로 나가고 대변도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빙글빙글 도는 거대한 서큘레이션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야. 열려져 있어, 열려져 있어. 들어가는 거 열려져 있고 나가는 거 열려져 있고 다 열려져 있어. 알고 모르고 모르고도 사는. 역습도 살고도 모른다. 그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모두 다 알아가면서 살고 있지 않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거, 여러분의 연세가 뭐 예를 들어 40이다, 50이다, 60이다, 70이다 이랬을 때 지나가고 온 세월들을 다 알고 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왔더니 살아온 세월만큼은 내가 알아. 앞으로는 모르지만 살아온 세월은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알고 살아오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하얀 글자입니다. 뭘 모르는지 몰라. 다 알고 살지 않았는데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야. 아닌데 뭘 모르는지를 몰라. 모르고 살았어. 근데 뭘 모르는지를 몰라. 아, 참 정말 무엇을 모르지 뭐. 더 나가서 그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르는. 제가 이제 모르는 얘기를 좀 더 이제 살살 한 걸음씩 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도 모르.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표지를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겁니다.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른다. 그게 우리가 뭐 일단 좀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더 좋은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것을 길고 깊게 깨닫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이 된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에 아름다움, 나이 들면 미학.
개발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 얘기 한번 해보고요. 해볼 텐데요. 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제 주장 이겁니다.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르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어질 텐데 그게 더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그 가능성을 일궈내 보자. 그런 얘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하고 한번 브레이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만 2시간이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토막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시간의 흐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봅니다. 시간의 흐름은 당연하게 뭐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죠.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시간의 흐름이 과연 이렇게만 있느냐? 미래, 현재, 과거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뭐 상식적에서 설명이 필요 없어. 그죠? 1950년, 2000년, 2050년. 시간이 흘러가잖아. 그런데 미래, 현재, 과거. 이 정반대 방향인데 이런 시간의 흐름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같이 앉아서 줌으로 연결돼서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어, 시간을 보십시오. 자, 5초 후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5초 후, 4초 후, 3초 후, 2초, 1초 후, 0초 후, 지금 우리에게 왔어. 그러더니, 응? 5초 전의 시간이라고 할까? 5초 전, 내 시간. 4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0, 지금 왔어. 그리고 지나갔어. 지나가면 1초 후, 2초 후, 3초 후, 4초 후, 5초 후. 과거로 가버려. 전의 시간이 와서 후로 가버려. 미래 시간이 와서 현재를 찍고 과거로 가버린다. 그렇죠? 시간이 이런 흐름도 있어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래를 에서부터 와가지고 현재를 거쳐서 과거로 사라져 들어가기도 해요. 정반대 방향인데 시간의 흐름을 봤더니 이 두 방향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의 삶에서는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렀어. 미래, 현재, 과거야. 어떨 때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른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미래, 현재, 과거로 흐른 것 같고, 그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만 이제, 다만 이제 떤 경우에, 여러분들 중에 개개인마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흐름을 더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미래, 현재, 과거의 시간을 더 많이 느끼고 해요. 그렇다고 반대 걸 안 느끼는 건 아니야, 느껴. 다만 그걸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느낀다고. 무의식적인 느낌이란 거예요, 그다. 두 방향이 다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 충돌하는 두 방향이 이렇게 만나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만나니까 어떻게 돼? 과거는 현재로 들어오고 미래도 현재로 들어와요. 그래서 빨간 글자로 쓴 현재. 이거 다 보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 까르페 디엠. 현재를 사랑하라.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현재, 과거가 겹치면 어디서 겹치겠어? 현재에서 겹치지. 과거와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가 있고요. 여러분, 과거인데 끝나지 않았어.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 근데 그 과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현재에 의해서 또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일에 의해서 그 과거의 상황이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과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야.
그럼 끝나지 않은 과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과거가 지나간 과거인데, 진도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인데 그 과거가 끝나지 않았다니 무슨 얘기야?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끝나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느냐? 반대 방향이 겹치기 때문이야. 과거, 현재, 미래와 미래, 현재, 과거가 한꺼번에 같이 겹치기 때문에 과거가 끝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미래도 있어요. 미래인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지나갔다니 무슨 황당한 얘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보십시오.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 때이 벌어져 가지고 그 일이 안 벌어졌다면 있을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과거에서 미래가 사라져 버려요. 과거에 그 일이 없었으면 있었을 수 있을 미래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미래.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부지기수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날 때 A라는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 그럼 뭐예요? 과거 일이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그럼 B라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 없어지는 거죠. 뭐 물론 현실은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적어도 우리 현재 상황에서 판단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미래의 가능성 중에 많은 것들을 또다시 다 솎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이런저런 것들이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가 과거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 가능성들이 다 차단되어 버려요. 지나가 버린 미래가 되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의 방향, 반대 방향이 동시에 현재 안에서 얽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끝나지 않은 과거니까 과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온 거야. 그 다음에 지나가 버린 미래. 그건 그렇게 계속 살고도 결국은 뭐가 지나가 버렸는지 사실 모르죠. 앞으로 올 미래에 이미 어떤 것들이 지나가 버렸대. 그거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뭐 하지도 못하고 살지만 현실은 엄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모름의 영역을 살짝 소개를 하고 모름 영역의 첫 단계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이걸 소개하고 잠시 브레이크를 가질 텐데 브레이크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곱씹을 시간을 좀 드리는 목적도 같이 좀 아울러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름의 영역을 들어가는 이제 이 본론의 지금 두 번째 토막, 좀 더 이제 깊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요. 모름을 영역으로 나누고 단계로 나눌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가 우리 제 얘기의 몸통인데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모름의 지혜를 끌어낼 거예요. 영역 이야기, 단계 이야기. 거기서 지혜를 끌어낼 터인데 모름의 영역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것.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그렇죠?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야. 아직 알지 못하는 거. 나중에 알게 될지 몰라도 아직 알지 못하는 거. 현재 모르고 있는 거죠. 아예 알 수 없는 것. 이건 미래도 알지 못하는 거야. 이미 아직 아예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딱 갈라질 수 있어요. 모름도 쪼개고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 갈래야. 이미도 있고 아직도 있고 아예도 있어. 그죠?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것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1561년생이니까 16세기죠. 16세기에서 17세기 걸친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노뭅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기관이라는 책에서 네 가지 우상을 말해요. 우상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인간이 잘못 알고 있는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네 가지 우상. 이게 뭐냐?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직장의 우상. 자, 먼저 종족의 우상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오류입니다. 이걸 그 당시에 종족의 오류라고,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오류. 이거 뭐, 종교의 우상이란 말 몰라도 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잘못 믿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개종 말했지만.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이게 믿는 게 정말 제대로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그, 좀, 잘못 알고 이미 잘못 알고 있죠. 시간 관계상 예를 다 들 수 없어. 자신에게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동굴의 우상이라 그래. 이건 플라톤 철학자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동굴 속에 깜깜하잖아요. 근데 빛이 약간 비쳐 들어오니까 동굴 입구로 통해서 비쳐 들어오는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동굴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보니까 아침에 동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온 빛으로 동굴 안을 봤을 때 그걸 본 사람은 야, 동굴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그래. 근데 점심 때 본 사람은 또 다른 곳을 보여줬잖아. 해가 돌아가니까. 아니야, 동굴은 저렇게 생겼어. 그랬더니 저녁 때 본 사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겼어. 안에서 써. 동굴 안에서. 그가 깜깜한 곳에서 저마다 자기 보이는 대로 여기에 그냥 맞아. 전체가 이런 뭔지 감도 못 잡는데 불빛이 비춰지는 대로 보여지는 게 전체인 줄 알고 부분인데 부분이 전체인 줄로 착각하고 그걸 가지고 아우성치고 주장하는 게 이게 동굴의 우성이다라고. 우리 인간이 이 알미라는 게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거 비춰진 만큼은 맞지. 그렇지만 그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장의 우상, 뭐 시끄러워. 막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대. 뒤틀리면서 생기는 거. 그래서 싸우잖아. 맨날 싸워. 그래서 재판하자, 재판. 그죠? 극장의 우상. 극장의 그 앞에 들어서 누군가가 쇼를 해. 또는 뭐 강연을 해.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극장의 우상이에요. 저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벌어지는 쫙 장면을 보니까 아, 저거는 무조건 옳은 얘기야. 그거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 얘기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얘기가 잘못된 게 없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곱씹으면서 검토해 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극장인 거예요. 이게 네개 우상은 오류야, 오류. 잘못. 자, 이런 게 이제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오류들이죠.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모름이야. 모름의 종류예요. 모름의 종류를 쪼개고 보니까 이렇게 다양해.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모르면 갈래가 뭐 이렇게 많아. 라고 요거 여러 번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잘근잘근 분석해 봤더니 왜 모름모름도 우리가 지혜를 읽어내려니까 이렇게 좀 더 믿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름의 오류, 이런 우상이라고 불리는 오류를 통해서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알미라고 불려질 만한 모름, 과거의 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쉴 텐데요. 이 귀절 하나 딱 드리면서 쉬겠습니다. 많이 보신 문장이죠. 첫째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다. 둘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셋째 산은 물이여 물은 산이다. 넷째 다시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다. 첫 기절하고 마지막 기절은 똑같아요. 둘째하고 셋째는 첫째는 둘째는 첫째 무엇을 부정하고 셋째는 또 첫째 무엇을 부정하고 그러더니 다시 첫째하고 똑같은 넷째로 다시 되더라고. 성철쌤이 많이 인용한 얘기지만 그죠?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분석들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귀절 가지고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알, 그다음 아직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아예 알지 못하는 것까지를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브레이크를 너무 짧게 드려서 송구합니다. 어, 뭐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니까 그 시간은 쉬시는 것이 더 맞겠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지만 그걸 생각하는 건 쉬는 게 아니니까 쉬시라고 생각이 들고 자, 알았어. 지금까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내 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보십니까? 말장난 같기도 한데 무엇을 뜻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세보겠습니다. 자, 이걸 모름의 영역 1, 2, 3 있었죠? 아직
알지 못하는 거? 이미 알지 못하는 거?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거? 아직 알지 못하는 거? 아예 알 수 없는 거. 이미, 아직, 아예. 세 가지 단계를 놓고 이 규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를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만사를 놓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자체는 맞아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지. A는 A고 B는 B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맞아요. 상식적으로 통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꺼풀 베껴보면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할 때 주저를 드는 거죠. 그러면 은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앞에 있는 산은 산이요라는 말은 맞지만 산이요가 나오기 전에 산은이라고 하는 주어만 놓고 보자고. 주어는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떤 그 무엇을 산이라고 하는 게 그거 옳은 건가? 를 우리가 검토하지 않고 그냥 주어를 냈다 질러버린다고요. 그래서 산은이라고 해버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산이와 그러고. 그러니까 뭐 맞아 보이지.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과연 산이오는 고사하고 산은이란 말은 맞는 말이냐? 그걸 분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산은이라고 하는 주어는 그냥 한 단어고 명사잖아, 명사. 그리고 주격 조사가 붙어 있잖아, 은.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풀어봤더니 뭐야? 있는 그것은 산이다. 라고 하는 밑바닥에 문장이 있어. 겉으로 보기엔 단어인데 단어 밑에 깔려있는 게 문장이야. 있는 그것은 산이다. 은이다라고 하는 주어와 수어. 주어와 수어가 결합해가지고 산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됐어요. 맞죠? 있는 그것은 산이다. 있는 그 무엇은 산이다. 그러니까 그걸 산은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그 말하고 생각하는 것의 문장의 첫 마디로서의 주어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팍 솟은 그런 그 아무것도 없는 명사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이미 손꺼풀 벗겼더니 없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이 산이다라고 하는 거. 이미 주어와 수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판단이 눈빛바닥에 깔려 있어서 판단의 결과물로 주어가 산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안 끝나. 있는 그것은 산이다? 그건 뭔데? 있는 그것. 그건 무엇인가 없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없지 않고 있다. 무엇인가 없지 않고 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 판단이잖아. 있다라고 하는 존재 판단이죠. 그래서 거기서 있는 그것은 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산이다라고 하는 수로가 붙어. 그래서 있는 그것은 산이다가 결합해갖고 산은이라고 하는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모든 주어는요, 사실 그 밑에 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고, 이다라는 판단 밑에는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요. 이다라는 판단은 이 철학 강의입니다. 이다라는 판단은 본질 판단이에요. 뭐 이다라고 규정하는 거니까 본질 규정이야. 근데 거기서 한꺼풀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 없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존재 판단이야. 이다라고 하는 본질 판단, 있다라고 하는 존재 판단.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존재 판단으로부터 출발해서 본질 판단을 거쳐서 산원이라는 주어가 나와요. 두 단계의 판단을 거쳐서야 주어가 나온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을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말에 주어가 그냥 냈다 던져진 주어가 아니라 두 개의 판단을 거친 거예요. 존재 판단, 본질 판단. 어렵죠? 존재 판단, 본질 판단이란 말은 어렵지만 이미 하고 있다니까 말만 그렇게 안 쓸 뿐이지. 없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있지. 그 다음에 그건 이지. 존재 판단, 본질 판단해. 그래서 그걸 결합해갖고 사는 이란 주어가 나. 그러니까 산은 산 이호 했을 때 산 이호가 맞나 틀리나를 따질 게 아니라 산은부터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산은 자체가 이미 두 개의 뿌리 판단들, 본질 판단, 그 밑에 전제 판단. 이게 뭘 말해줘? 그럼 과연 본질 판단이 맞은 건가? 옳은 건가?
틀린 건 없나? 그 밑에 존재 판단은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두 개 판단이 결합해 갖고 주어가 나왔다면 두 개 판단이 과연 맞는 판단인지를 거쳐야 그 검토를 거쳐야 주어가 맞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 수로로 가기 전에 주어 자체부터 이미 이중 판단이라니까 이중 판단의 결과라니까 주어가 내가 시작하는 말의 주어가 이중 판단의 결과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죠? 이런 게 철학입니다. 쓸데없는 짓 같지만 우리의 잘못 오류. 나는 그냥 내가 옳다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냥 물어뜯듯이 주장하는데 그 주어는 뭐냐, 뭐 맞는 거야. 근데 그 밑에는 본질 판단이 있고 그 밑에 존재 판단이 있다니까? 그게 오류가 없어야 주어가 제대로 된 주어지.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어 딱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그냥 그다음 거품 물고 그냥 그거에다가 내가 생각하고는 수로를 갖다 붙여. 그래서 막 주장하는 거야. 이걸 검토하는 뜻이 바로 주어는 주어, 밑에 있는 주어와 밑에 있는 수로. 이게 결합이야. 그래서 주어가 돼. 이게 검토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는 산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말하는 주어가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그죠? 없지 않고 그 뭐 산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즉 뭐야? 이다 본질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걸 둘째 명제가 말해주고 있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라고 하는 거. 이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산은이라고 네가 말하는 그 주어가 그 본질 판단이 틀렸을 수 있어. 산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더 나가서 없지 않고 있는 무엇. 있다는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없는 것일 수도 있어. 우리가 가까이 보고 있는 저기 저 산 있다 그러지만 그게 5km 되고 10km 되고 20km 되고 100마일 되고 1000마일 되고 막 그렇게 되면 그 산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희뿌연 걸 보고 내가 지금 설산이라고 본 건지 구름인데 산이라고 본 건지 그것도 또 아니고 또 헛것인데 그냥 그렇게 본 것인지. 네,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닐 수도 있어. 이다라는 본질 판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다라고 하는 존재 판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 얘기를 지금 둘째가 하고 있어. 둘째. 둘째 명제는 황당하게 보이죠. 사는 산이 아니요. 뭐가 왜 이인데 아니라 그래. 그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거에 오류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처음에 얘기한 거죠. 자, 잘못 알고 있어요. 존재 판단에서 잘못될 수도, 본질 판단에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야. 물음의 영역 두 번째,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그 예를 들어볼게요. 그 세 번째 거야. 산은 물이요. 야, 더 황당하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다. 하, 이런 말장난이 아주 그냥 아니요라고 한 것까지도 참 거시기한데 산은 물이요라고. 반대로 봐. 여기서 산과 물은 얼추 반대말로 쓰여졌어. 뭐 산과 물이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의 맥락으로 쓰여졌습니다. 심지어 A는 not A래. B는 not B래. 야, 물은 산.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산이 아닐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반대로 물일 수도 있다. A 안에 not A가 들어있어. 당신이 주어를 뭐라고 하는데 반대로 물일 수도 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초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 국어 교과서에 잘 나오는 철수와 영희를 한번 봅시다. 철수는 학교에 간다. 철수가 주어죠. 학교에 간다가 수로야, 동사야. 학교에 간다. 철수는 학교에 간다. 그럼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학교에 가는 철수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학교에 가는 철수. 그런 말은 철수는 학교에 간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 듣는 사람은 철수는 학교에 간다가 아니라 라고 말했을 때도 철수는 하고 했을 때 학교 가지 않는 철수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철수는 학교에 간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학교에 가지 않는
철수는 밥을 먹는다. 철수는 친구와 놀고 있다. 철수는 숙제를 하고 있다. 뭐 철수는 남의 온갖 다른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 그 모든 가능성을 쌓 안고 듣는 사람 듣고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학교에 간다 하나를 생각한단 말이야. 듣는 사람은 그것과 다른, 심지어 그것과 반대는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학교에 가지 않는 철수도 들어있다고, 듣는 사람의 귀에는. 자, 이 얘기가 좀 너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이라고 하는 주어, 다음에 등장할 수 있는 많은 수로들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 뭐, 이 얘기를 들어가면 본격적인 신학 강의가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반대가 가능할까? 하여튼 복잡한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뭐 파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간의 경험을 다 철수만 놓고도 이렇게 학교 가는 철수와 학교 가지 않는 철수를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저마다 다 체험하는 바가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무신론자도 있겠고 불신자도 있고 뭐 우리 신앙인들도 있겠고 그마다 다 저마다 다 이 수로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내 수로의 방식으로 그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어를 내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생각해야 돼. 내 삶에 어떤 물음이 같이 끼어져 굴러가고 있는지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심지어 반대일 수도 있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반대가 있을 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어야 뭔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 그걸 애당초 의식도 못하면 아무 일이 시작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대화가 어려운 거야. 이건 수로의 오류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셋째가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산원이란 주어를 검토하고 나서도 수로에 심지어 반대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면 알지 못하는 거잖아. 아직 알지 못한 거야. 물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알고 깨닫고 해서 모름이 고쳐져서 알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고 실현 가능성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야. 자, 아예 알 수 없는 것. 자,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예 알 수 없는데 뭘 말해? 근데 이게 참 모름의 지혜를 더듬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예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건 생각도 안 되죠? 뭔가 생각이 되면 아예 알 수 없는 건 아니잖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것, 아직 알지 못하는 것, 아예 알 수 없는 것에서 이미하고 아직과도 구별되는 아예는 도대체 뭘까? 뭘까요, 이거? 감이 안 들어와. 뭘까? 그 질문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는 겁니다. 넷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자, 이제 여러분, 첫째랑 똑같아요. 그런데 둘째와 셋째를 거친 넷째와 둘째와 셋째를 전혀 거치지 않은 첫째는 정말 이제 어떻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둘째와 셋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쌓고 그걸 고려하고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읊어대는 넷째는 아무 생각 없이 질러대는 첫째하고는 하늘과 땅이라니까. 여러분, 같은 귀절을 읊어도 첫째로라는 방식으로 읊으시겠어요? 넷째로 읊으시겠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넷째는 뭡니까? 이미 아직에다가 아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예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탐구해야 될 일인데 이미하고 아직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예까지 가야 돼.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가능성도 있어. 내가 사는이라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산이 오라고 했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 쌓고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야. 어, 아직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알지 못하는 것. 야, 여기는 인간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잘난 주체가 아니야. 진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네. 뭐, 대책 없어요. 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금강경 오가이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산산이 물물이고. 자, 이건 뭐냐? 첫째와 다른 넷째는 없을 수도 있는 것을 있다고 하기도 하고, 산이 아닌 것을 산이라고 알고 있을 가능성을 쌓고 현실로 다시는 겁니다. 둘째와 셋째의 가능성을 다 쌓고 다시 되돌아온 넷째예요. 이건 뭡니까? 아예까지 끌고 간 건데, 이미에다 아직에다가 아예까지 끌고 오는 건데, 아예는 감이 안 잡혀, 지금. 아예 알지 못하는 건데, 뭐야? 이거 다 감이 안 잡혀.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엇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주장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요. 어? 거기에 많은 부분들은 이미뿐 아니라 아예뿐 아니라 아니 아직뿐 아니라 아예 이미 아직 아예 여러분 하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저 어려운 얘기들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이미 아직 아예 이미뿐 아니라 아직뿐 아니라 아예까지 여러분들 만약 생각하신다면 그것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내 판단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계속 갈고 닦고 성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야. 내 삶을 곱씹고 되새기고 그걸 이웃들과 나누고 내 배우자들과 친구들과 나누고 친척들과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손자 손녀들과 나누고 할 때도 마찬가지. 말하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것이거나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예 알 수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뜻도 없잖아요. 뭐 알 수 없는데 그걸 뭘 말을 해. 근데 그 앞선 모름들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할까? 앞선 모름들, 이미 모름, 잘못 알고 있으면 아직 알지 못함에 대해서 아예는 무슨 뜻일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아까 영역 말씀드려서 이제 단계로 갑니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아예 알 수 없는 것이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향해서 서서히 갑니다. 모름의 지혜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 아예 알 수 없는 것이 도대체 감을 안 잡혀. 감 잡히면 아예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아예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그 있고 그것의 가치가 뭐 도대체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예요. 모름의 지혜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 이걸 한다. 자, 그걸 위해서 단계를 분석해 볼 텐데요. 분석을 위한 예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알면 커지면 모름이 작아지죠. 그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는 알이 커지면 그 무엇에 대한 알, 그 커지면 알이 커지면 모름이 작아져요. 그 평면이야. 평면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야. 알이 늘어나니까 모름이 줄어들지. 그 지식이야. 그런 알면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알이 커지면 모름이 더 커져요. 맞죠? 여러분. 알이 커지면 모름이 더 커진다니까? 대학교 수학과의 수학시험 문제를 초등학교 6학년생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한테 풀으라고 해. 누가 더 어렵게 생각해? 대학 수학과 시험 문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어렵다고 봐? 고3이 더 어렵다고 봐? 지식의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더 어렵다고 하겠지. 그러나 지혜 차원에서는 고3 학생이 훨씬 더 어렵게 느낍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 지가 뭘 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영악하게 모른다고 생각해. 근데 고3 학생은 대학 수학과 시험 문제를 딱 놓고 보니까 이거 자기가 더 커졌는데 알이 더 커졌는데 그러고 봤더니 그냥 엄청나게 깊고 깊은 모름이 그냥 끝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지혜죠, 지혜. 절묘하죠? 커지면 작아지는 모름, 지식이에요. 알이 커지면 더 커지는 모름, 이게 지혜입니다. 이때 더 커지는 모름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어떻게 지혜를 줄 것인가 보십시다. 모름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알과 모름이 얽히는데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느껴요?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불편한가요? 편안해지나요?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불편해, 편안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죠? 이거 개인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럼 나한테 모르는 게 있다는 거네. 어떡하지? 불안하네? 불편하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아니면 아닐 가능성, 또 좋게 될 가능성,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펼쳐질 가능성 다 있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죠. 양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불안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자유를 누릴 수도 있어요. 불안과 자유. 함께 갑니다. 사실 모르고도 그냥 산다. 여태까지 했던 겁니다. 살고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노란색입니다. 모른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어. 모름의 단계 1, 단계 2, 단계 3까지 갈 겁니다. 각 단계마다 또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모름의 단계 1은요,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야.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근데 모른다는 걸 몰라. 그럼 어떻게 돼? 다 안다고 착각해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모르는데, 그 모른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지가 다 안다고 착각해.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거품 물고 싸우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고 또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 단기는 어떻게 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 내가 모르는 게 있네. 무지의 지입니다. 무지의 지. 소크라테스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다만 너희들은 모른다는 걸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무지의 지야. 그럼 어떻게 해? 내 자신 알 거지.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을 알아라 이게야. 응? 주제파악하는 거야. 그 주제파악에서 어떻게 끝나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지. 이건 뭐 지식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명사의 전개 과정이에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이렇게 왔어. 지식 확장.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근데 아예 알 수 없는 알미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면 아직 알지 못하는 알 거기에 뭐 머물렀다면 그 아직 알지 못하니까 더 알아야지 더 알아야지 제 계속 지식 확장하고 갈 겁니다. 좋지? 근데 언제까지 지식 확장해야 돼? 끝이 없어요. 그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한 겁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지? 불안한 거야. 힘들어요. 끝없이 책짓질해도 해결이 안 돼. 글쎄 모름의 단계 3으로 갑니다.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지의 질을 넘어서서 무지의 무지예요. 이게 아예 알 수 없는 알미죠. 그러니까 모르는 채 산으로 와. 그래. 그래도 살잖아. 살아야 되잖아. 또 살기도 하고. 이게 던져진 실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게 모름을 향해서 열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요만큼 있어. 아니 엄청 커다고 생각해도 좋아. 그래도 그 모름은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알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근데 그 모름은 어떻게? 알을 늘려서 모름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 그럴수록 모름은 더 커져. 그럼 그 모름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야? 그냥 열림이에요. 여기서 지혜의 길이 시작이 돼. 이거 우리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차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싸잡을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오만과 착각. 그 우리 신앙인의 그 적절한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 그걸 향해서 우리 열려진 자세인 거죠. 그런 신앙의 그 태도를 일상언어로 바꾸면 모름을 향한 열림이 맡기는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알고 맡기나? 알면 맡기는 게 아니지. 계산하는 거지, 흥정하는 거지. 모른 채로 맡기는 거야. 그걸 향해서 열리는 거지. 그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없어서 모르잖아, 우리. 향해서 열린 거죠. 일상적으로 그걸 우리 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종교적으로 우리 이걸 신앙의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 모른다. 아예 알 수 없는 것. 바로 이게 뭐냐고? 앞선 단계인 2단계가 끝이 아니라는 걸 깨쳐주는 겁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계속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우리를 계속 짓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계속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라고 하는 강박에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아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뭘 깨우쳐줘? 더 알수록 모름이 더 커져. 그럼 그 모름은 뭐야? 어떻게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영역.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커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모름. 끝이 없지, 사실. 모름이 무한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야.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지금 우주 알아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네, 만에 어쩌고저쩌고 아니냐고. 만약 아직 알 수 없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걸 절대해서 그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해. 결국 더 알아야 한다. 지식강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시절엔 뭐 열심히 그렇게 채찍질하며 살아왔어. 좋아.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 계속 그 뱃돈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부질없는 강박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일정한 수준의 노력을 당연히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한 단계 더 점프를 해서, 또 도약을 해서, 그러면 불구하고 내 알이 더 커질수록 모름이 더더욱 비교도 안 되게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두 발 다 들고 두 손 다 들고 항복하는 자세로 거기를 향해서 여는 거죠. 그러면 내 알미 얼마나 그러한 것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엄청난 힘의 뜻대로 없어서야. 우리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여기서 진짜 내맡김. 이건 뭐 종교뿐 아니라 신앙뿐 아니라 저기서도 다 해요. 철학에서 얘기 많이 해요. 내맡김. 하이데크 같은 양반들 뭐 겔라센하이트 얘기하고 장룩 마리옹 같은 사람 또 내버려둠 얘기하고 이거 다 맡김이야 맡김. 그 모름의 지혜가 가져다 주는 그런 자유고 여유가 되죠. 그래서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것은 알미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 준 거야. 전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불안으로 가는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알을 누릴수록 더 깊어지는 넓어지는 모름은 차라리 우리를 알의 강박 계속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긴 얘기 생략하고 참은 비움으로야 될 수 있다. 또 빨간 글씨만 봅시다. 참 삶은 내 속에서 될수록 모든 것을 내쫓아 버려서만 될 일이다. 이게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일정 부분이야 채워 나가지만 또 동시에 비움의 미학, 예? 없음의 미학과 함께 나이 들면 미학이 같이 간다. 내쫓아 버려서. 그럴 때 정말 참 아예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모름이 가져다 주는 넉넉한 여유, 모름을 향한 열림. 이게 바로 우리 지혜 뜻이죠. 지식은 알므로 채우려고 하지만 지혜는 이제 뭐냐? 모름을 향한 열림이고 기웁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삶이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가죠. 여러분, 이거 처음 말씀드린 건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삶을 살았어요? 얼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한 것을 더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삶이 나를 여태까지 살아온 건 아닙니까? 이 깊은 얘기,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과제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삶이 나를 살고 있으니까 어때? 모르고도 살고, 그죠? 끝나지 않은 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 복습입니다. 살고도 모르는 겁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 이미 지나가 버린 미래 앞서서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쭉 그래도 이 말씀, 저 말씀, 모름의 영역 세 개, 단계 세 개 다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반복시켜 드리니까 끝나지 않은 과거가 아하 그런 뜻, 이 지나가 버린 미래가 또 그런 뜻. 그래서 모르고도 살고도 모른다. 이야기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모름의 지혜입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것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것은 신비이다.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신비하지 않다. 세계가 있다는 그 자체가 신비다. 비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 언어 철학자인데요.
늘 철학 논거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르셀이라는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묵상해야 할 신비이다. 여러분 삶을 문제로 보십니까? 신비로 보십니까? 이게 나이 들면 미학입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로 놓고 씨름을 하고 해야지 또.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이 특권은 뭐냐? 아름다움은 뭐냐?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뭐 쉽지만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여전히 씨름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이런 통찰을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야.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러나 그거로만 끝이 아니다 이거야. 당신이 파악하고 보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될 신비로까지 끌고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잡고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갑자기 문제 없애고 신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필요한 것이죠.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르는 것이 삶의 신비가 아니겠다 싶은 겁니다. 모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해답은 없다. 지금까지도 해답이 없고 앞으로도 해답이 없을 것이다. 이게 유일한 해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참죠. 그래서 결국 해답이 아니라 물음으로 모름의 지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아름다움, 안다고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르는 더 좋은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모름의 지혜.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넉넉한 품, 자유나 여유를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절로 마감을 하는데요. 자, 인생은 뭐라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빗속에서.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아름다움, 몇 가지 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유에 대한 넉넉한 깨달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9분인데 혹시 뭐 50분까지 마쳐야 된다고 하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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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지 않아서 말씀하실 게 없네요. 50분 시간을 들을 수가 없네요. 50분이 됐습니다. 자, 시간을 제가 혼자서 다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기회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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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